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원래는 가게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몸이 영 좋질 않아서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어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이후로 한 번도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터놓지도 못했으니 그 피로가 쌓이고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마치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것 같네요. 여기다 다 털어놓고 나면 제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면 저와 남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서울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회사에 들어갔네요. 이제서야 말이지만 하고 싶었던 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4년 정도 하다가 때려쳤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다 보니 의지와 열정도 있었고 패기도 넘쳤지요.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제 한 몸을 바쳤다 표현해도 좋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한 번은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바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을 가게 되었지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죽기 살기로 일해서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건 아닌가? 이 정도 열정이라면 뭐래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이 없었던 거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솔직히 회사 생활이 마음은 편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설렁설렁 시간만 때워도 한 달에 한 번씩 돈 들어오잖아요. 마음 고생할 일도 없고 그렇기에 회사를 관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까지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에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서빙에 고기 굽기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돈을 번다기보다는 수업을 듣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해보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생겼지만 더 큰 관문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항상 입버릇처럼 제가 얌전히 회사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께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식당을 차릴 거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어머니께선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다. 이제껏 고생의 기억자도 모르게 키워놨는데 왜 험한 길로 가려고 하냐.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버지께선 그 정도로 노력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라니 말리지 않으시겠다며 사업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지요.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머니께 엄청 혼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딸내미 고생하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랬냐면서요. 아, 저희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입사한 지 6년 차가 되던 해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대단하다와 미쳤다였지요. 모두 다 응원이라 생각하고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상가에서 배달 전문 국밥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주문량이 늘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하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조금 더 큰 평수의 가게로 위치도 옮겼고 배달만 하던 가게에서 내부에서 식사도 가능한 식당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배달만 하던 때와 달리
홀손님을 받기 시작하자 아무래도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과 친분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손님들 중 한 명이었지요. 무슨 출석 도장이라도 찍듯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게를 찾아왔는데 매번 똑같은 메뉴만 먹어서 모른 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 아는 동생이 빵집을 오픈해서 거길 갔었는데 제 생각이 났다며 디저트 몇 가지를 두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동네 장사다 보니 손님들이 떡도 가져다 주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디저트도 그런 뭐랄까 이웃으로서의 호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남편의 간식 공세는 점점 빈도수도 잦아졌고 가격대도 높아져 갔습니다. 단순히 이웃의 호의라고 생각하기엔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를 공짜로 줄 수는 없었으니 의도치 않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며 사실은 저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진지하게 알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고백이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쑥스러운 듯 주뼛거리는 모습이 왠지 순진하게 느껴져서 제 마음에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생각해보겠다 했고 그렇게 일주일 후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벌이가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의 성격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남편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던 사람입니다만 결혼해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제가 전 남편 추켜 세워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제가 바보같이 남편의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중요한 거고 어리석었던 거지요. 남편에게는 위로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만나보지 못했고요. 사실 제가 몇 번이고 만나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은 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신우될 사람을 못하러 만나고 싶어 하냐며 저더러 특이하다, 이상하다 했지만 저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미리 친해져서 나쁠 게 있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또 저는 남편과는 달리 외동으로 자랐다 보니 신우가 생긴다기보다는 친한 언니가 생기는 거라고 한마디로 멍청한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에게 왜 당신 누나는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냐니까 남편이 추뼛거리더니 자기가 쪽팔려서 못 보여주겠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쪽팔린다는 건지 남편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결혼 후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신우는 사고방식이 아주 글러먹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없고 지 멋대로이지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잔머리를 쓰거나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요. 게다가 이기적이기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남의 사정이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는 8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극성 맞고 말을 안 듣는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도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에서 시조카를 보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실 정도였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이었는데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털 날리는 동물은 안 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더러 걱정을 사서 한다고 무안을 줬지만 솔직히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옷에 붙은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식당에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위생은 식당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고민을 거듭하는 절 보고 한 친구가 저에게 거북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손도 많이 안 가서 키우기 어렵지 않고 또 계속 보고 있으면 은근히 예쁜 구석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처럼 키우고 있지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네요. 신우 아들이 제 거북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신우의 사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지 조심스럽습니다만 신우가 사는 형편이 좋지가 못해요. 누구 하나 저에게 속 시원히 말해준 사람이 없어서 신우가 왜 그러고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반지 합방에서 신우 부부와 그 집 아들 그리고 더 어린 딸까지 내 식구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이 반지하지 집안에서 햇볕 한 점 보기 어려울 만큼 지하나 마찬가지인 곳이었습니다. 신우 말로는 곧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했지만 처음엔 저도 괜한 오지랖으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시족하더라고 지내는 신우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신우가 저희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지요. 신우는 제 말 뜻을 아무 때나 와도 좋다쯤으로 이해했나 봅니다. 이후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기가 여러 번이었거든요. 저는 화요일에 가게 문을 닫았고 남편은 다른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인데도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점을 불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서로에게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주말 중 하루는 남편이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니 딱히 서운할 건 없었지요. 하지만 신우가 시조카드를 데리고 주말마다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생활 패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신우나 시조카나 할 것 없이 저희 집을 자기들 집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으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문제가 된 그날은 아침에 준비한 국밥이 평소보다 일찍 다 팔려서 생각보다 이른 귀가를 했어요. 신우가 온다는 소리도 못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뭐라도 시켜 먹을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집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짜증나는 상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조카가 어항에서 거북이를 꺼내 이리저리 주물떡거리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바로 거북이를 낚아채 어항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러자 시조카가 자기 지금 갖고 놀고 있다며 당장 내놓으라며 울어제끼더라고요. 신우가 어디선가 불이 나게 쫓아와서는 그까짓 거북이가 자기 아들보다 중요하냐며 소리를 꽥 질렀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자기 아들의 EQ 감성을 해치는 거라나 감수성을 망가뜨린다나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같으면 시조카한테 그냥 선물로 줬을 거랍니다. 제가 황당해서 신우한테 동네 수족관 가서 하나 사주라고 그랬어요. 얼마 비싸지도 않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5,000원 줄 테니까 일주일만 빌려달랍니다. 자기 아들이 일주일 정도 데리고 있으면 분명히 질릴 거라면서요. 엄연한 생명체인데 그걸 돈 주고 빌리려는 신우의 사고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저 신우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애가 하도 찡찡대고 그러니 정신 사나워서 실언을 한 거겠지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오늘만 차를 바꿔 타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외제차인 제 차는 부담스러워서 끌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제안이 꽤나 의아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남편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건 바로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신우가 친구들과 모처럼 만나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그 약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 차를 좀 빌려달라 하더랍니다. 남편은 그러면 누나가 직접 이야기하라 했대요. 그런데 신우가 자존심 상한다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너는 네 누나가 네 마누라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보고 싶은 거냐며 악다구니를 썼다네요. 그 기세에 눌린 남편이 결국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제 차를 신우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제가 이 사정을 알게 된 건 신우가 사고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말로 티나 안 나게 조심히 타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남편과 신우가 잔머리를 굴려 저 몰래 제 차를 가져갔다 보니 보험이고 뭐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었거든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현찰로 300을 주기로 하고 대신 법적인 절차는 밟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일은 신우가 수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에
300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보이는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걸 자기가 왜 내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희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겠어요? 보험도 안 들고 자기한테 차를 가져다 준 제 남편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절대로 300은 못 준다고 아주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제가 신우였으면 이후로는 솔직히 올케인 제 눈치가 보여서라도 더는 아쉬운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신우는 정말 속도 없더라고요. 합의금 300이 해결되기도 전 신우가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더러 집을 좀 빌려달라대요.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상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있어도 집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놀러를 오는데 그 친구가 머물 곳이 필요하대요. 신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기 애들을 그 친구에게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저랑 남편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 식당에 쉬는 방이 있지 않냐입니다. 제가 그게 무슨 방이냐고 한 사람이 간신히 다리나 뻗고 앉는 공간이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저더러 사람이 뭘 그렇게 야박하냐며 가족을 위해 일주일만 양보 좀 해주면 덧나냐고요. 그리고 그 집이 제 집이냐입니다. 자기 동생 돈도 들어갔으니 자기 동생이 허락하면 저도 할 말 없는 거라네요. 결국 신우의 억지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제가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와 잘 좀 이야기를 해서 상황 좀 해결해보라고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게 다 신우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자격지심까지 생기고 그런 것 같다며 뜬금없이 이참에 저희 가게에서 일이라도 시키면 어떻겠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럼 애들은 조카들은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 가게 한쪽에서 숙제도 하라 그러고 거기서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 저에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심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나 싶어 해본 소리랍니다. 남편에게 지금 신우 자격지심을 나더러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냐고 그걸 왜 내가 품고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신우는 집 타령을 하고 있질 않나. 근데 당신까지 왜 말인지 방군지 분간을 못하냐고 되는 대로 쏴붙였네요. 결국 이후로 3, 4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로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고 급기야 남편은 그러면 신우 친구가 어디 호텔에 머물 수 있게 우리가 얼마 좀 보태주잡니다. 진짜 이때는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왜 내가 보태줘야 하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어쩌면 그렇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냐입니다. 욕심이 사납다대요. 그 소리를 듣자 비로소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사람과 살아야 하는 거며 신우를 감당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알겠다고 자기가 신우를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때부터 입술은 내밀고 매사 툴툴거리고 다니더군요. 이혼을 하자는데도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구석도 없었고 마치 저랑 기싸움을 하려 드는 것 같았지요. 신우랑 연락을 끊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쉬운 일도 아닐 테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놓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밖에도 재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봤을 때 더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서 저에게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혼했습니다. 아, 이런 계산을 결혼 전에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곤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열과 성을 다해 가게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고 돌아보니까 삭막하게 들리겠지만 절 배신하지 않는 건 돈밖에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왔네요. 그 300은 이혼할 때 남편 몫에서 제가 셀프로 정산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졌지만 저도 지지 않고 내 차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누나한테 가져다 준 거부터가 범죄라고 한번 민사라도 걸어볼 거냐고 맞불을 두니 입을 딱 다물던걸요? 이후로 남편이나 신우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지들 멋대로 살겠지요. 뭐, 제 알바인가요? 그래도 여기 와서 신나게 한 20분 떠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지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내보겠습니다. 저한테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준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하시는 시어머니와 연 끊은 30대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남자였지요. 한 달에 이틀만 쉰다는 남편은 그나마 그 이틀도 타 지역에서 맛있다는 족발집을 찾아다니며 맛을 연구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중독자인가 싶어서 솔직히 호감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볼수록 생각이 깊고 성실한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넌지시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럴 텐데 부럽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가진 게 많은데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이 한 말을 제가 정확히 옮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처자식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 역시 가게 매상이나 직원 수보다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나 남편이나 거의 서로에게 반했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구나 싶었던 게 연애 전에는 열심히 사는 남편이 그렇게 멋지고 대단해 보이더니 막상 연애를 시작하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빠서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회사에서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 남편의 질문이 조금은 무례하게도 느껴졌지만 이미 사귀기로 하면서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던지라 감출 것도 없다 싶었네요. 제 월급을 들은 남편이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건 좋냐고 또 묻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지라 불안했었거든요. 좋지 않다고 이직할 곳만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고 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자기 가게에 와서 같이 일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제안에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니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같이 일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라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게 겁도 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족발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적지 않았지만 일단 손님이 많았고 남편은 보통 주방에 저는 보통 홀에 있다 보니 둘이 알콩달콩 데이트하듯 붙어있을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주저없이 그러자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는 어머님과 위로 5살 많은 아주버님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본인 명의의 오래된 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따로 일은 하지 않으세요. 건물까지는 아니지만 월세를 받는 계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넉넉하신 건 아니어도 어머님 스스로를 챙기시기엔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아주버님은 같은 대학원을 다니던 형님과 결혼을 했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선 이런 아주버님을 늘 교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조금 주책맞은 성격이신데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 하십니다. 상견례 때는 앞에 저희 부모님을 앉혀놓고 당신이 아주버님을 교수로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 장가갈 때도 집 한 채를 해줬다던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그러려니 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뒤이어 맏며느리의 친정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돈 많은 며느리 비위 맞추는 것도 아주 일이라면서 저랑은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시더군요. 듣다 못한 친정어머니께서 지금 제 딸이 만만하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시니 남편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며 중재를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네요. 게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저희 남편을 바라보시며 너도 엄마가 집 한 채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도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정말로 집을 해주실 거냐 물었고 어머님께선 속고만 사셨냐며 집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더니 결국 저희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올 때까지 집을 사주시기는커녕 집을 지을 자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친정부모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집 해준다고 생색은 그렇게 내놓고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화가 많이 나셨고요. 참고로 저는 이미 예단으로 어머님께 1,000만 원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집을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이신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궁색한 변명을 하시더군요. 원래는 월세 받는 계좌를 팔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었는데 없어졌다는 둥.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은 이게 다 부동산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찾아보라시대요. 남편도 이를 전해 듣고는 정말이지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해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기에 저희는 급하게 족발집에서 머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배만 간신히 하고 들어갔네요. 겪으면서 알게 된 건 어머님은 항상 말부터 뱉어놓고 모른 척 하시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 때문인지 동네 사람들한테 평판도 안 좋으셨고 같이 어울려 커피 한 잔 마실 친구분도 없으셨지요. 그렇다 보니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분명 남편과 같이 일을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선 귀담아 듣지 않으셨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장 보러 가자. 아울렛 구경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처음엔 얼마나 심심하시면 저러실까 싶어서 몇 번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도 가게에만 있으면 갑갑했으니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한가득 고르시곤 꼭 계산대에 도착해서는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면서 다음에 줄 테니 일단은 저더러 먼저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내드렸는데 2번, 3번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도 니트다 뭐다 잔뜩 고르시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다음에 준다는데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쩌지를 못하고 일단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나오니 어머님께서 또 다시 말을 바꾸셨어요. 다음 주에 월세를 받으면 주시겠다고요. 솔직히 믿음은 안 갔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막상 월세가 들어올 때가 되니 어머님께선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다며 좀 더 기다리라 하시더군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남편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옷값만 70만 원 돈이라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시댁에 쫓아가서는 어머님이 사셨던 물건들을 죄다 들고 왔더라고요. 어쩐 일로 가격표도 안 떼셨나 했는데 여기도 사연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일단은 되찾아온 물건들로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정말 너무하다며
하소연을 하시다가 그 옷들이 당신 맏며느리 줄 선물이었다고 실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옷을 어쩐지 너무 젊은 스타일로 고르신다 싶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옷을 뜯어내서 그걸 형님께 주려고 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서운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장 보면서 고르신 그 많은 고기와 과일도 어쩌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난다라는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께서 장어가 너무 드시고 싶다며 저희더러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남은 지난 앙금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면 저러나 싶어서 포장을 해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4인분을 포장하랍니다. 설마 싶어서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도 사다 주시는 거냐 물으니 그렇다대요. 머리 쓰는 사람은 항상 잘 먹어야 한다나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와서 돈부터 보내달라 했습니다. 돈 먼저 보내주시면 사다 드린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또다시 일단 저더러 계산하라 하셨고 저는 싫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자길 못 믿는 거냐며 저더러 시어머니 알기를 몰라 아냐고 거짓말쟁이라는 단어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었네요. 이번만큼은 저도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 전화에다 대고 너무하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째서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아주버님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맞냐고요. 정말 너무하신다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맏며느리가 돈 좀 있다고 교수님 무시하면 어쩔 거냐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쪽에는 해주면 해줬지. 받아먹을 순 없다는 억지를 쓰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잠깐 말을 잇지 못했네요. 친정이 못 사는 저는 만만해서 뜯어먹으시고 그쪽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으니까요. 저는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랑 어떻게 지내시든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돈 뜯어가려고 저한테 잔머리는 쓰지 마시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 아들이 버는 돈 가지고 왜 제가 난리냐면서 싸가지가 없다.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별소리를 다 하시대요. 저도 그런 어머님께 그럼 앞으로 이런 부탁이나 헛소리는 아드님께 직접 하시라 했습니다. 그날 가게를 마친 뒤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줬더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첫 질문으로 제가 옆에 있는지를 물으시더군요. 저는 남편 바로 옆에 있었고 전화도 스피커폰이었지만 남편은 어머님께 옆에 제가 없으니 한번 편하게 말씀해 보시라 하대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깟 몇 푼으로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더라면서 그러더니 남편더러 맏며느리가 시집올 때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지 알기나 하냐며 그런데 네 마누라는 뭐 해왔냐고 꼴랑 1,000만 원 들고 오지 않았냐고 아주 생각할수록 괘씸하시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때 못 받은 돈 저한테 얼마씩이라도 일부러 받아내시는 거라나요. 그러자 남편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는 뭐 해주신 거 있냐고 묻더군요. 결혼식 비용 보태라고 100만 원 준 게 전부지 않냐. 그리고 쪽팔려서 어디다 말도 못했지만 축의금도 다 들고 가지 않았냐.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그건 니네 둘이 반반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너네 마음대로 하게 해준 거라며 자식 결혼한다고 부모가 보태줘야 한다는 나라법이라도 있냐고 남편한테 따지고 드시대요. 이러니 무슨 대화가 되었겠어요? 저는 저대로 열받아서 분통이 터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개를 못 들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시어머니 상대도 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절 볼 염치가 없다며 너무 미안하답니다.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왕래 없이 지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꾸하지 않았고 한 번은 가게로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저 형식적인 인사 한두 마디만 주고받고 제가 자리를 피했네요.
솔직히 그러는 제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는데 남편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지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 정도면 어머님도 나나 남편이 얼마나 서운했던 건지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내가 먼저 못 이긴 척 어머님께 숙이고 들어가 볼까? 멍청하게도 그런 생각이 슬슬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때마침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세상 다정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 예상보다 훨씬 밝은 어머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무슨 일로 전화를 거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뜬금없이 시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당신이 요즘 그분 챙겨드리느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며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외할아버지가 돈 한 푼 안 준다면서 늙은이가 왜 저렇게 돈 욕심이 사나운지 모르겠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맞장구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께선 그래서 당신이 묘수를 하나 찾으셨답니다. 시외할아버지께선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을 어머님 댁으로 모셔갈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그 빌라는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팔 수가 없다며 그걸 저희 명의로 올리랍니다. 일단 시외할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나라에서 무슨 수당이 나온다면서 그 수당을 어머님이 받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듣는 내내 따지고 들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님 명의로 바꾸시지 그러냐 물었고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우물쭈물 하시더니 세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이 하나 있어서 또 하나가 생기면 세금이 왕창 나온다고요. 저는 세금마저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우시려는 건가 싶은 생각에 기분이 나빠졌고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비단 세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청약도 붙고 있는데 시외할아버지 집을 떠맡게 되면 저희는 집 살 때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나중에 당신이 집 사줄 테니 일단은 당신 말대로 하자고 저에게 밀어붙이시더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진짜 왜 이러냐고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내가 뭘 어쨌냐고 니들이 나 용돈 주는 것도 아니라 시외할아버지 그 수당이라도 받아먹겠다는데 그걸 못 도와주냐면고 저희더러 인정도 없고 야박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저희가 돈도 없이 그 꼴로 사는 거랍니다. 저희가 얼마를 버는지 모으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대요. 남편도 악에 바쳤는지 내세울 게 없어서 겨우 먹이고 입힌 걸로 생색을 내냐고. 결혼 전에 지나가는 말처럼 듣기로 어머님께서 맞이인 아주버님한테만 시쳇말로 몰빵을 하셨다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요. 아무튼 결국 남편이 이럴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라고 어머님께 악을 쓰더니 저한테도 다시는 이 아줌마 전화 받지 말랍니다. 죽었다 소리 들어도 안 가볼 거니 소식 전하지 말라고 냉정한 말까지 하던걸요.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외할아버지 집 문제도 어머님 형제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 생각해봤자지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이렇게 자식들하고 틀어지셨나 싶어. 안 됐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소하기도 해요. 전에는 남편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숙이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언젠가 두 사람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끝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솔직히 지금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남들은 불경기라 죽겠다는데 어쩐 일로 저희는 가게도 전에 없이 잘 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금방 저희 둘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 형밖에 모르는 멍청한 남편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먼저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소개팅을 하고 온 친구 말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랍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갚겠답시고 자기도 소개팅을 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미 이혼한 사이라서 남편이라고 부르기는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몇 번이고 사양을 했어요. 하지만 친구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라대요. 자기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남자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대일대로 데이고 헤어졌던 터라 이후로 한동안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진 이후로는 첫째도 둘째도 심성이 고운 남자를 만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 와중에 친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도 추천을 하니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라는 심정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와 처음 만났던 날 자기가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을 한 건지 긴장도 많이 했고 제 앞에서 쩔쩔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왠지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런 사람이라면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쩔 줄 몰라 하던 태도와는 별개로 또 남자다운 면도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이후로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2~3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와 정식으로 교제해보고 싶다고 고백을 해왔네요. 결혼하기 전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남편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눈치가 없다는 점이었지요. 눈치가 없다 보니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니 이것도 적응이 되어서 나중엔 웬만한 건 그냥 그러려니 넘기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같이 살면서 제가 고쳐놓을 수 있을 줄 알았네요. 오만했던 거지요.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축복 아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좀 지났을까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침마다 걸핏하면 회사에 가기 싫다고 그냥 관두면 안 되냐고 그러질 않나. 퇴근한 남편의 낯빛은 말 그대로 하얗게 질려있기 일쑤였는데 괜찮냐고 물으면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말을 하질 않나.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맡기라도 한 건가? 체력이 딸리나?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 혼자 이런저런 상상만 할 뿐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을 어르고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5달쯤 됐을까 견디다 못한 제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당신 때문에 나도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매일 죽고 싶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상사가 바뀌었는데 그 상사가 자기를 무척 싫어한답니다.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다며 사람들 앞에서 걸핏하면 무안을 준다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남편 자리만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 한마디로 자기 피를 말린다네요.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저한테 털어놓지 못했다며 게다가 그 상사라는 인간이 사장 아들이라고 하니 뭐 말 다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 눈치 없다고 욕을 해도 남이 하는 건 듣기 싫었으니까요. 게다가 바보마냥 당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열불이 올라왔고요. 법적인 대응이라던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야 그 상사라는 인간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싶었고 남편에게도 당장 그 회사 때려치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때 남편이 넌지시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데이트를 한 곳도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린 곳도 전부 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였고 시부모님께서는 은퇴를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아주버님은 남편보다는 3살이 많았고 유치원을 다니는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고 계셨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로 인해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낀다며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당시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 살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래도 줄곧 서울 생활만 했으니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내키지는 않았고 결국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저 하나만 생각한다면 정말 내려가기 싫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얼굴은 말라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들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혼자 내려가서 지내보는 건 어떻겠냐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 있으면 된다고 먹고 사는 거야 뭐 둘 다 버는데 그럭저럭 할 만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냐며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랍니다. 저랑 같이 가고 싶다며 이번만 양보해주면 자기가 평생 저에게 잘하고 살겠다대요. 울지만 않았지. 애걸복걸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짠하기도 하고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내려와서 한 일, 2주는 짐 정리도 하고 집도 꾸며보고 그러느라 이래저래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이사 온 아파트는 아주버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동만 달랐습니다. 단지가 작아서 걸어서 3분이면 닿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지요. 저는 아주버님과 가깝게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맞는 전세 매물이 하필 아주버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처음에는 컴퓨터가 핑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작가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용 컴퓨터도 있고 또 만일의 상황을 이해 여분의 컴퓨터도 두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 이야기를 아주버님께서 듣게 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께서 당신 아들, 그러니까 시조카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당신 집에는 없다며 저희 집에 몇 차례 찾아왔었어요. 매번 시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얼마나 극성맞던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물이며 주스며 쏟아대는 건 예산일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버리기 일쑤였지요. 제가 원래도 가뜩이나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의 없는 시조카의 행동에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한편 남편은 남편대로 고향에 내려와서 사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자기가 없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바뀌었답니다. 그걸 핑계로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어딜 가기가 일쑤였지요. 가는 거야 좋습니다만 꼭 저에게도 같이 가길 원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제가 안 가면 시조카가 서운해한다는 게 이유였네요. 거의 그런 식으로 2달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아주버님네와 시조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밥은 여럿이서 먹어야 맛이 좋다면서 그렇게 저희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보쌈도 해 먹고 살림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친정 식구가 와다가도 어쨌든 손님인지라 오기 전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하물며 시댁 식구는 어떻겠어요. 남편이랑 둘이 식사를 한다 치면 있는 밑반찬에 간단히 먹어도 될 것을 상의도 없이 아주버님과 시조카를 불러대는 남편 때문에 매번 불고기다, 제육볶음이다, 내가 무슨 참모도 아니고 화가 다 나더라고요. 게다가 시조카가 절 좀 따른다 싶으니까 아주버님이 은근슬쩍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말로는 시조카가 저희 집에서 자고 싶어 한다고 울고짜고 난리라며 그놈의 한 번만 소리를 어지간히 해대더라고요. 한 번은 아주버님께서 저희 남편을 불러내 밤새도록 진탕술을 마시기로 했다며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조카를 저희 집에 두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시조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도 꼴배기가 싫을 지경이었지요. 막말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부탁을 해오는 거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시조카를 떠넘겨놓고 매번 놀러나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 저도 마음을 곱게 쓰기가 어려웠어요. 정말이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시조카도 제발 그만 오게 하라고 치닥거리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사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한마디로 제가 유난이고 생색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수저랑 젓가락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이렇게 나를 세우냐입니다. 누가 언제 저더러 고기 반찬 해서 올리라고 했냐며 그냥 있는 반찬에 한 끼 차려줘도 고마워할 거라네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시댁 식구한테 있는 반찬에 고추장이나 비벼줄 수 있겠어요? 남편이 눈치고 센쓰고 물 말아먹은 건 알고 있었지만 깝깝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조카에 대해서도 그 나이 때 애들은 원래 뛰어다니고 그러는 게 맞다면서 제가 그럼 나더러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거냐니까 필요하면 형제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선을 긋는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주버님이고 시족하고 꼴도 보기 싫으니 절대로 이 집에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아주버님이 안타까우면 당신이 그 집 가서 밥 차려주고 그 집에서 시조카 봐주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이해심도 많더니 왜 이렇게 된 거냐며 속상하고 서운하답니다. 나야말로 당신한테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따지고 들었네요. 다행히 이후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잠잠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거라고 아주버님에게도 잘 이야기한 모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누군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겨서 놀란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머님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현관을 열어드리니 어머님께서 씩씩거리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그렇게 신보가 고약하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 이 집에 여자라곤 너 하나인데 거 밥 좀 하고 애 좀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냐입니다. 아주버님과 시조카 이야기구나 싶으니까 이참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전 어머님께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무슨 이 집 식모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아주버님 뒤치다꺼리를 제가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여자 아니시냐고 그렇게 아주버님이 안타까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밥도 해주시고 손자도 좀 챙겨주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네요.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간 쌓여온 스트레스도 있었고 가뜩이나 남편도 제 편을 안 들어줘서 열받아 죽겠던지라 조절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급이 같냐며 당신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고 저는 제일 아랫사람 아니냐입니다. 원래 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남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부모 공경하고 형제들 챙기고 그러는 거래요. 100번 양보해서 제가 무슨 종갓집 장손이랑 결혼했으면 또 모릅니다. 멀쩡하게 아주버님 살아계시고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갓집은 무슨 양반인지도 모르겠는 집구석에 받은 것도 하나 없이 시집 왔는데 따질 걸 따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원해서 왔나요? 어머님 아들인 남편이 살려달라고 아주 당장이라도 숨 넘어갈 것처럼 빌어서 이 지방으로 내려왔더니 어머님께선 저더러 이제 보니 아주 못돼 처먹었다면서 제가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제가 어머님 친딸이어도 이렇게 하셨겠냐고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네요. 차라리 당신 손자 너무 불쌍한 애다. 너가 좀 잘 챙겨줘라 하고 제 인정에 매달리셨다면 또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는 제가 겁이라도 먹은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쫓겨나기 싫으면 남편한테 잘하고 아주버님한테도 잘하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조카 유치원 끝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고요.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똑바로 하라대요. 어머님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가신 뒤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짜 어이없게도 퇴근한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이 뒤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고파 죽겠다며 저더러 빨리 밥 좀 달랍니다. 제가 밥도 없고 라면도 없다. 댁에 가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저더러 치사하다며 어머님이 왔다 가셨다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어이가 없어서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께선 남편더러 넌 마누라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냐고 한심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아주버님께 싸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가 둘 다 눈치냐고는 쥐똥만큼도 없어서 오라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와서 밥을 얻어먹냐고 거지냐고요. 아주버님께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참만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도 너도 똑같다고 너한테나 하나밖에 없는 형이지. 나한테는 동네 아저씨보다 더 불편한 사람인데 누가 좋다 한다고 왜 자꾸 데려오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지 형이 보고 있다 싶어서 그런지 평소답지 않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 여자가 그러더니 빨리 죄송하다고 싹싹 빌랍니다. 그러면서 아주버님 뒤에 서서는 저한테 막 윙크를 해요. 지랑 나랑 무슨 작전이라도 짜는 것 마냥 그 꼴을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남편더러 왜 윙크를 자꾸 하냐고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고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내가 이건 뭐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총구석에 와서 식모살이 할 일 있냐고. 그제서야 아주버님도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걸 알았는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라고요. 어차피 아주버님보다 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하고 끝장을 봐야겠다 싶었기에 가든 말든 내버려뒀어요. 아주버님이 완전히 떠난 걸 확인한 남편이 저더러 도대체 왜 그러냐입니다. 요새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형님한테 의지하며 사니까 사람 살 만나고 좋은데 저더러 왜 심술을 부리냐는 거예요. 저도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적당히 거리 좀 두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아주버님이 마음 상했을 것만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냐며 저더러 일단 전화라도 걸어서 사과 좀 해달래요. 그렇게 또 처음 여기에 내려오자고 저를 조를 때처럼 애걸복걸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이기적인 데다가 철딱서니까지 없구나.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싶더군요.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네요. 이튿날 시부모님으로부터 전화 폭탄이 쏟아졌고 아주버님도 기분이 상했다는 둥 하지만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는 둥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전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1분 1초도 거기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신경전을 빌미로 남편과 말 한마디도 섞기 싫었으며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릴 걸 생각하니 끔찍했거든요. 후기랄 건 없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거의 저희 집 앞에 드러눕다시피 했었어요. 그걸 본 친정아버지께서 차로 받아버린다고 하시는 거 저랑 친정어머니가 간신히 말렸지요. 이래도 저래도 제가 받아주질 않으니 남편도 악에 바친 건지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친구가 말하기를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분간은 남 뒤치다꺼리는 그만하고 싶어요.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혼자만의 즐거운 일상을 되찾을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